따로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는 인물. 일론 머스크. 책 이름도 일론 머스크. 이 책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책인데요. 서울경제신문의 송일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일아 기자가 이번에 일론 머스크 이 책을 꼭 다뤄야겠다, 강력하게 어필한 이유가 뭐예요? 사실 제가 아시겠지만 방송할 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주제로 많이 다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의 전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덥석 물었죠. 이 책이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비행기에 이고 지고 가방에 어디 갈 때마다 좀 이 책을 두껍습니까, 이 책이? 벽돌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고 지고 제가 샀어요. 심지어 이거 엄청 비싸요. 읽고 왔는데 막상 다 읽고 나니까 아, 참 잘 읽었다. 그런 그래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고르기를 잘했다. 네, 왜냐면 그동안 제가 이제 기사를 쓸 때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위터를 인수한다 뭐 이런 파편적인 이제 현상으로만 보고 기사를 썼었잖아요. 네. 근데 그것들이 이제 하나로 쫙 그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기업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두꺼워서 좀 책이 더 가벼웠다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 말고는 너무너무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가시는 분들께 정말 강추하는 책입니다. 사실 송일아 기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일론 머스크 관련된 기사도 많이 썼었고 네네. 실리콘밸리에서도 뭐 현지 기업들도 동향도 많이 전했었는데 뭐 일론 머스크에 관한 권위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송일아 기자보다 일론 머스크를 더 잘 아는 분이 이 책을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자가 월터 아이작슨이라는 사람인데 맞아요. 이 저자 또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맞아요. 저자도 사실은 이분을 인터뷰해야 할 정도로 저자를 인터뷰할 네, 정도.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전기 작가로 엄청 유명한 잘 알려지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사실 머스크 전기를 쓴 것도 일론 머스크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행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편의 정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정말 생생한 그 묘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깊이 빠져들더라고요. 사실 저 이렇게 두꺼운 책 잘 못 읽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네, 누구나. 그래서 제가 스티브 잡스 책도 사실은 이 월터 아이작슨이 썼잖아요. 그 책도 지금 저희 책 진열장에 반 정도 읽고 이제 그냥 진열이 돼 있는데 책꽂이에 있으면 딱 그렇죠. 좋을 책들. 그렇죠. 약간 냄비 받침으로 쓰기 좋은 그런 책들인데 이 작가님이 어쨌든 일론 머스크를 2년 넘게 따라다니면서 130명이 넘는 이제 주변인들, 뭐 동료들, 가족들, 뭐 친구들 다 인터뷰를 해가지고 전 부인들까지 다 세세하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굉장히 세밀하게 끌어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책을 쓰다 보면 우리도 인터뷰 기사를 쓰다 보면 좀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좀 기사가 약간 편향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팔이 안으로 굽죠. 그렇죠.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근데 이분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이 곳곳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개자식이라는 표현도 책 안에 누가요? 일론 머스크의 행동이 사람들로 하여금 개자식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류의 뭐 멘트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책에 있는 문구입니다, 여러분. 네네, 오해하지 여러분. 마세요. 네. 뭐 아마 뭐 번역책이겠죠, 비치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굉장히 다각도로 보게끔 사람들에게 판단은 너희가 해라. 이렇게 좀 책을 잘 쓰셨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기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기자 출신인 사람들에게는 월터 아이작슨은 굉장히 부러운 사람이기도 해요. 맞아요. 저 본인이 최근에 한국의 어떤 방송이랑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이분이 이제 천재들에 대한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뭐 벤자민 프랭클린,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분들 책을 천재들에 대한 전기를 주로 써왔는데 이제 직전 작품이 또 스티브 잡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천재들을 인터뷰하는 걸 너무 즐거워하신대요, 본인이. 그냥 천재도 아니고 세상을 바꿔놓은 천재들. 맞아요. 세상을 바꾸는 정말 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는 것을 본인이 되게 좋아하고 이게 언제가 됐든 본인은 이 일을 계속하고 싶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월터 아이작슨이 일론 머스크랑 약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내가 공식 전기를 쓰는 거니까 어디든 따라다니게 해달라. 그렇죠. 심지어 전 부인들까지도 다 인터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까지도 월터 아이작슨이 내가 일론 머스크 책을 쓰는 사람이요, 만나주시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만나라고 또 했고. 그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이제 아버지랑
머스크랑도 계속 이제 전화를 하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일론 머스크한테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거든요. 좋은 얘기 그래서- 많이 하시렸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는 이제 아버지가 이분이랑 전화를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느낌이 전화를 끊고 싶어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이, 왜냐면 아버지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늘어놨다, 뭐 이런 류의 멘트도 있고, 그래서 머스크로서도 어쨌든 본인의 전기가 나온다면 이런 좀 검증된 분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분이 이제 머스크를 따라다니면서 머스크한테 요구했던 게 딱 두 가지였대요. 첫 번째는 너의 모든 곳에 내가 갈 수 있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수 있게 해달라. 수행원처럼. 심지어, 예, 미팅하는 장소, 화장실까지도 따라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얘가 제 피셜이에요. 그게 뭐 정말 큰 칸 안은 아니겠죠. 아니,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진지한 이야기를 나중에는 많이 나눴다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책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편집권을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 원고를 한 번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처럼 그렇죠. 임금님이라 하더라도 네네. 여기는 건들면 안 된다. 맞아요.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제 그 다양한 정말 얼마나 이분이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 책은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유일한 공식 그렇죠. 전기입니다. 공식 전기.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근데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게 꽤 두꺼운 책이다 보니까 맞아요. 읽는 데에만도 다른 책 한 두세 권 읽는 정도의 시간과 맞아요. 노력은 필요할 거예요. 값도 근데- 비싸고. 맞아요. 값은 38,000원이고요. 그리고 아니, 책 공부하는 건 아닌데 저는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하루에 100페이지씩 읽으려고 이제 저는 목표를 그래도 일주일이 세워놨거든요. 걸리는. 일주일이 딱 걸리잖아요. 근데 100페이지가 생각보다 빨리 읽혀요. 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과 네, 비용을 투입해도 아깝지 않은 책이었느냐. 맞아요. 저는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맞습니다. 그래요? 만든 얘기예요. 사실 세간의 그 일론 머스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잖아요. 네. 뭐 정말 대단한 혁신가의, 사업가의, 세계 최고 부자의 뭐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괴짜의, 뭐 몽상가의, 자꾸 거짓말하고 사기꾼의, 책 읽다 보면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문장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런 허풍적인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실 주가도 많이 날아가고 그랬었잖아요. 말아먹기 많이 때문에. 말아먹었죠. 네. 순간에 막 추락하고, 그래서 뭐 주주들한테 소송도 당하고 굉장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 라디오 출연해서 마리아나 피우고 그렇죠. 있고. 막.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그 일론 머스크를 수식하는 모든 단어가 다 그냥 그를 표현하는 얘기예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건 그가 또라이였기 때문이었다는 그런 표현들도 나와요. 그래서 책에. 그렇죠. 평범한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 성공을 했을 리가 맞아요. 없고, 그렇다면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살아있는데 공식 전기가 나왔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세계인들이 살아있는데 공식 전기를 다들 인정을 하는 거고, 그걸 네. 또 이제 읽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일론 머스크의 성향이 사실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극단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극단적인 성향을 일론 머스크 스스로가 또 인정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내용도 있죠. 맞아요. 이 책에 보면은 본인도 본인이 정상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책의 가장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혹시 나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이 있건들 있다면 저는 그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전기차를 재창조했고 또 지금은 사람들을 로켓에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차분하고 정상적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는, 이게 이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갖고 본인이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네. 그 말이 맞는 거죠. 사실은 큰 꿈을 꾸는 거잖아요.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우주라고 생각하면 그래 우주 뭐 달에 사람이 갔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인데, 화성에 사람을 보내야겠어.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꿈을 이뤄나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어떤 세상의 틀에 갇혀서 사는 사람일까?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거기 보면은 애플을 창업한 고 스티브 잡스의 멘트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의 철학도 딱 그 말이요. 자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정도로 미친 사람들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 결국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나가고 자꾸 헛소리는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그거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정말 너무 영광이다. 하지만 내 가족이나 내 남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책을 읽거나 일론 머스크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더라고요. 아, 그래요? 사업가로서는 위대하다, 네네. 혁신가다. 그런데 내가 굳이 친해지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이제 IT 쪽 이제 AI 최근에는 AI에 좀 꽂혀 계시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들 기사로 많이 다뤘었는데 그 샘 알트만 그 오픈 AI 창업자도 네네네. 처음에 같이 오픈 같이 AI를 일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헤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온 인터뷰에서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훌륭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근데 나는 저런 CEO는 되고 싶지 않다. 나랑은 스타일이 다르다. 딱 그렇게 멘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찌됐든 간에 그런 성향 그리고 세상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또 알고 있고 또 네. 인정을 한 그리고 그걸 되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즐겨요. 즐기기도 하고. 네. 자,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책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어른아이. 어른, 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키덜트라는 표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릴 적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여러 가지 중의적 표현이 아마 담겨 있는 키워드 같은데 일단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이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맞아요. 좀 알아야겠죠. 네네. 그게 많이 또 달랐잖아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자라왔던 환경이 사실은 평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앞부분에는 이제 그가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는지, 학창 시절은 어땠는지 이렇게 쭉 시간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난 거는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네. 1971년 6월 28일 생이고요. 이제 모델 출신인 어머니 메이 머스크와 또 사업가인 에롤 머스크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이남 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정 환경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기도 하시고, 예, 뭐 실패도 하시고, 하지만 어머니는 꾸준히 어쨌든 자식들을 사랑하고 계속 이제 가정을 읽어 나갔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가 너무 감정 기복이 심해가지고, 아이들을 기분이 막 좋다가도 갑자기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애들을 막 혼내고, 막 이 멍청이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바보, 천치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정서적인 학대를 굉장히 심하게 당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어떤 일화가 있는데 이 아버지, 그러니까 에롤 머스크가 12살,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12살 때 야생 생존 캠프라는, 그러니까 벨트스쿨이라는 생존 캠프에 이를 이제 머스크를 집어 넣습니다. 참가를 시켜요. 야생 생존 캠프. 네, 생존 캠프가 과연 뭘까요? 어린이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캠프. 그렇죠. 12살짜리 아들들을 생존 캠프에 보는, 이 생존 캠프의 룰은 뭐냐면 식량을 나눠주는데 서로 싸워서 다른 사람의 먹을 거를 뺏어오는 게 정당화되는, 오히려 그거에 권해지는 그런 캠프였대요. 이게 어디 OTT 극한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고 네, 맞아요. 실제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실제 캠프였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때리고 싸우고 집단 따돌림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굉장히 여기서는 막 영웅처럼 느껴지는 그런 정말 생존 캠프여서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문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회 환경이 그 시대에는 내 몸을 내가 지키지 되는. 못하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캠프들이 생겨났나 봐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그 시절 남아공에서의 사회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렇죠. 곳이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데 또 어찌 보면 부모가 자식을 거기에 보냈다라는 네. 거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당연히 아닐 그렇죠. 테고요. 저 같으면 절대 못 보낼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수학여행도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불안해서 못 맞아가지고. 보내는데. 네. 그래서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어릴 때 10대 초반 이럴 때는 좀 몸집이 작고 왜소했대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를 때리는 게 정말 강력한 한방이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그런 문구가 나와요. 나중에 네. 거길 또 참여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16살 때 이제 몸집이 더 커졌을 때도 한 번 더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엄청 자기가 때렸다. 자기가 때리고 이제 본인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정말 야생에서 사는 그 방법을 터득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환경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겠네요. 네, 책을 읽다 보면 책 전체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그 트라우마, 그 아버지가 미치는 그 영향을 굉장히 거부하고 싶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가고 있는 그런 머스크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빠가 되게 괴팍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처음부터 좀 책만 읽고 이제 왜소하고 친구들이랑 별로 사이도 안 좋고 친구가 없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나 봐요. 근데 한 번은 그래갖고 애들한테 막 맞았대요. 또. 네. 그래서 엄청 심하게 맞아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집단 오. 구타를 당해서 맞았는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갔는데 아빠한테 또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맞았는데 그렇게 맞았는데 이 멍청이 얼간이 바보 천치 뭐 왜 맞고 다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이제 싸움이 났던 이유가 걔한테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먼저 시비를 걸었대. 멍청이 이렇게 한마디를 했나 봐요. 네, 네. 사실 그 멍청이도 아빠가 했으니까 일론 머스크도 했겠죠. 그 가정 환경이 그대로 나올 텐데.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를 거기 앉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애가 병원에 갔다 온 애를 1시간 동안 세워놓고 이렇게 혼냈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이 아버지가 좀 정상 범주를 넘어서는 약간 감정의 기복을 겪고 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스크가 그런 아버지 밑에서 대응하는 방법은 그냥 감정을 완전 문을 닫아버리는 거. 아예 차단해 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이분은 뭐 카리스마 넘치는 몽상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평온한 가정 생활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때리고 막 그러셨나 봐요. 가정폭력도 가정폭력.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가 8살이 되는 해에 이제 이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와 살던 머스크는 이제 17살이 될 때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 아버지의 어떤 그 아래서 내가 정말 사실 정서적인 학대가 신체적인 학대만큼이나 더 힘들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처음에 이제 취업을 하고 나서 남들이 말한 되게 좋은 직장에 처음에 네. 들어갔었거든요. 네. 거기 너무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만뒀을 때가 있었어요. 네. 젊은 20대 때. 근데 그때 정말 우리 엄마가 어. 이렇게 저를 비난을 하셨어요. 오, 그래요. 정서적으로 너는 그러니까 왜 대책 없다 막 이런 이제 엄마들의 그 잔소리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나약해가지고 거기도 네. 못 버티느냐. 그렇죠. 약간 막 이런 식으로. 맞아 그런 식의 근데 나의 그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게 말도 안 통하고 이제 뭐 할 수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피하는 방법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아, 현실을 피하는. 현실을 피하는. 그리고 뭔가 그래서 감정적인 네. 회로까지 끊어버리는 맞아요. 게 또 일론 머스크의 사례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슬하를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주를 하게 되는 때가 17살 때. 어찌됐든 간에 이 책에서도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만 조금 남들과는 달랐던 네.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았던 가정 환경. 근데 그게 인간 일론 머스크. 의 성격도 많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도 많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환경,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쳤지만 일론 머스크는 기질적으로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스스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 본인의 어머니는 어릴 때 한 번도 그런 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아하.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성인이 된 일론 머스크 본인은 아스퍼거 증후군 앓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 석상에서 계속 얘기를 그게 이제 하십니다. 공감을 할 줄 모르는. 네, 그 아스퍼거 증후군이 이제 그 자폐 스펙트럼의 일종인데 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지고 이제 지능 쪽은 약간 다른 이들보다 좀 뛰어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 동생 그 킴벌 머스크는 굉장히 사회성이 좋아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어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서 본인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 특히 말단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화를 많이 냈대요. 아하. 이것도 못하냐. 막 그러면서 비용을 줄여라. 이걸 없애라. 왜 설명을 못하냐. 너 오늘 해고.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압박을 하는. 엄청나게 몰아붙이는 예. 그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간 사람들도 많고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표현에 따르면 어릴 때 일론 머스크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나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였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50이 넘은 아들 뭐 어떤 행사 같은 데 갈 때도 네. 어머니가 호텔방에 혼자 있는 거 싫어가지고 같이 가시고 뭐 그러더라고요. 종종 일론 머스크랑 일론 머스크 어머니랑 사진 같이 네네. 찍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게 좀 짠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평범한 사람은 네네네, 아니다. 맞아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 사귀는 거를 좀 어려워하거나 맞아요. 그게 성격적으로 좀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도 느껴지는데 여성분은 많이 사귀었나 봅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이게 공식적, 비공식적 뭐 하여튼 여러 번 했어요. 맞아요. 책을 다 읽고 났는데도 도대체 이분이 결혼을 몇 분을 한 거야라는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시 막 찾아보게 됐는데 네. 공식적으로 결혼은 2번을 했고 자녀는 이제 그 2번의 결혼 생활에서는 5명. 을 낳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고만 5명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세 번째 사실혼 관계인 그라임스라는 분과 3명의 자녀를 또 낳았고요. 그래서 8명의 자녀와 플러스 이제 작년인지 플러스. 재작년인지 정자 기증을 통해서 그 맞아요. 본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 직원의 고위 임원의 정자 기증을 해줘가지고 거기에도 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총 10명. 근데 이제 전 부인들이나 전 여자친구들 이런 인터뷰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은 좀 애증의 관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만 읽었어도 일론 머스크가 정말 쟤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좀 마음 한켠에서는 좀 안 됐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리에서 본 이분 부인으로서 본 분들은 얼마나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밤에 자다가 막 깨가지고 아빠 얘기를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막 토하고 막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는지를 옆에서 그대로 보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문제는 아버지와 똑같이 이제 가족들 앞에서도 갑자기 막 밝았다가 갑자기 한없이 어두워졌다가 말을 안 하고 멍 때렸다가 그러니까 평온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또 그런 성격도 아니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분이 평온한 거를 못 참아요. 가만히 있는 거 못 참는다. 아무 일도 없이 평화롭게 쭉 흘러가는 것 자체를 본인이 굉장히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내서 드라마를 완전 자석처럼 흡입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정생활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적으로는 와이프가 없는 상태로. 공식적으로는 없는 상태. 네네네. 뭐 사생활도 사실 이게 우리가 굳이 이런 사생활까지 알아야 돼? 라는 그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간에 세계 최고 부자 왔다 갔다 하고 또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맞아요. 또 세계인들의 또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으면서도 자랐는데 그럼 본인이 10명에 달하는 자식들한테는 과연 잘 하고 있을까? 네.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로 엄청난 정성을 쏟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요거는 좀 스티브 잡스랑은 좀 다른. 맞아요. 이야기. 그래서 이제 자신은 비록 뭐 여러 면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닮았지만 자기가 겪은 감정을 이제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그라임스랑 낳은 첫 번째 그 아들 엑스라는 이제 그 아들내미가 엄청 귀엽나 봐요. 닉네임을 X라고 지어놓은. 실제 이름이 X예요. 네. X, 뭐 애셔, 뭐 어쩌고 막 네. 12, 뭐 A12 뭐 이런 이름인데 항시 대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시 안고 다니고 그래서 이 아들내미는 로켓 발사 영상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숫자를 1부터 1, 2, 3, 4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 19, 87 이렇게 먼저 세웠다고 할 정도로 이제 항상 같이 다니고 근데 뭐 자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자녀들이 있는데 머스크가 가장 싫어하는 게 아빠랑 애들이 놀기 싫다고 할 때래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들들이랑은 많이 좀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모르죠. 책에서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음 키워드도 바로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스탠포드와 바꾼 창업. 사실 일론 머스크 하면은 연속적인 창업 빼놓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테슬라는 중간에 인수를 한 거긴 합니다만 스페이스X, 뭐 뉴럴링크, 또 뭐 트위터도 인수를 했고 그 중간에 페이팔도 있었구나. 근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처음으로 창업한 회사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질 않아요. 맞아요. 저도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는데 Zip2라는 회사예요. Zip2. ZIP 맞아요. 숫자 2. 집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라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컴퓨터 압축할 때 쓰는 그 집, 맞아요. 네. 그래서 남아공에서 나고 자란 머스크는 이제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 이제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서 처음에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물리학과로 중간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까지 이제 공동으로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뭐 하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기업가적인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는 물리학의 감각으로 제품을 설계하되 그리고 경영학을 전공을 같이 해서
자기가 보스 밑에서 일하지는 않고 싶다. 그런 생각을 대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술도 연마를 하고 맞아요. 근데 내 기술 가지고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진 않아. 그렇죠. 내가 사장님이 될 거야. 맞아요. 그 생각을 20대 초반부터 했던 본인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러네요. 본인이.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가 집2였는데 이 회사는 어떤 일을 했냐. 두꺼운 그 옛날에 우리 보면 전화번호부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두꺼웠던 그 전화번호부를 인터넷에 다 올리고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사람들이 그 어디 가고 싶은 곳을 찍으면은 거기 갈 수 있는 지도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는 아하.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한 회사였어요. 근데 이때가 1995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터넷의 정말 초창기였죠. 그래서 머스크는 처음에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인터넷의 물결에 자기가 올라타야겠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대학원을 가려고 하다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그 실리콘밸리로 가서 이 집2라는 회사를 창업을 합니다. 그게 95년이었고 네. 소프트웨어 기업 집2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얼마 전에 송일아 기자랑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건이 그 남들 들어가기 힘든 맞아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중퇴를 하고 나와서 중퇴를 하고 창업을 하는 그 이야기를 했지 네네.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일론 머스크도 예외는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원래는 그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스탠퍼드대 그 석사학위 입학 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재료과학을 본인이 좀 연구를 해서 전기차를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좀 거기서 물리학과 연결해갖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터넷 붐이 너무 막 핫하게 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멘토격인 분한테 물어봤더니 너가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인터넷의 기회는 정말 일생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그런 기회니 이곳에 지금 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멘토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3, 4일 만에 그 휴학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교수님 그때 다시 올게요. 아하.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탠퍼드를 휴학을 하고 집2로 완전히 올인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때도 처음 6개월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뭐 돈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하게 책상 밑에서 자고 근처 YMCA 가가지고 샤워하고 뭐 이런 생활이 이어졌대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동생이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이 기업을 흥행을 시켜서 출범한 지 3년 반 만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팔을 창업하기 전에 전이에요. 이미 한 번. 백만장자가 그렇죠. 된 거죠. 맞아요. 이 회사를 매각을 해서 얻은 돈이 2,2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 가까이를 이제 쥐어줬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통장 잔고가 5,000달러에서 갑자기 2,200만 5,000달러로 늘어났다. 막 매각을 이런 해서 그 예. 받은 돈. 받은 돈이 그래서 27살 때 백만장자가 됩니다. 그때 느꼈던 게 투자자들한테 경영을 이제 간섭을 막 당하고 왜냐면 투자를 받으면 당연히 거기서 경영을 간섭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CEO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 뭐 이런 그래서 결국에는 CEO가 아니고서는 이제 최고 기술 책임자도 될 수 없고 최고 제품 책임자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렬하게 느꼈다고 하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업이 페이팔이었던 네, 거고. 맞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의 간편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게 사실 시초가 페이팔이라고 봐도 무관하죠. 맞아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페이팔을 쓸 때 정말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이름을 안 써도 된다는 거가 네. 이메일로만 인증을 하고 이메일로 이 송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 생각해낸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처음부터 페이팔을 창업한 건 아니었어요. 집2를 매각을 하고 300억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뭘 하지 고민을 하다가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가 이제 은행에서 인턴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너무 금융 서비스가 별로였던 거예요. 본인이. 엉망이니까 내가 이걸 인터넷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혁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X.com이라는 기업을 또 창업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본인이 이 X.com은 어떻게 키워낼 거냐라고 생각했다면 1999년이었어요, 이때. 그래서 뱅킹과 디지털 구매, 온라인 구매, 예금, 뭐 이런 모든 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SNS까지 다 붙이는.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 트위터로 하려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네, 굉장히 거네요. 흡사한 그런 거를 목표를 하고 X.com을 이제 출범을 시켜서 실제로 이제 계좌 개설인 송금을 할 때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는 것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메일로 그렇게 송금을 받도록 했는데 이게 당시에 이베이 같은 경매 사이트에서 우리가 왜 꼭 필요하던 서비스. 예. 그 왜 온라인 그 중고 거래할 네, 때. 중고 거래할 때
이제 실제 직거래할 때 계좌번호 알려줄 때가 좀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바로 나오니까. 네. 그래서 무슨 페이 이렇게 생겨난 것처럼 처음부터 이런 경매 사이트에서 이메일로만 송금하는 게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근데 당시에 엑스닷컴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했던 회사가 바로 이 컴패시티라는 곳이었는데 그 회사의 서비스명이 페이팔이었어요. 그러니까 페이팔은 경쟁사였죠. 네, 경쟁사였는데 당시에 이 인터넷 거품이 조금씩 꺼지고 있을 때여가지고 서로 제 살 깎아먹기식 그 신규 고객 거래를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합치자. 이렇게 해서 합병된 회사의 서비스 페이팔이 결국에는 머스크가 이제 공동 창업자로 이름을 올린 거죠. 사실 거기서부터 초대박이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페이팔은 공동 창업을 했던 건데 네. 여기서 그렇게 오래 가진 못했어요. 맞아요. 일론 머스크가. 사실 페이팔에서도 3년 만에 네. 이제 다른 이제 창업자들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약간 좀 내분이 있었다고. 내분이 예.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다른데 이제 가 있던 상황에서 자리를 비우고 있던 상황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론 머스크를 CEO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칩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이작슨의 당시 이 표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선지자였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페이팔 동료들이 이제 머스크의 좀 막무가내식 경영에 약간 학을 뗐고 더 놀랐던 거는 리스크를 너무 온몸으로 감수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리스크에 오히려 뛰어들였던 그 머스크의 스타일이 그 다른 창업자들과는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보통 CEO들이라 함은 네. 모든 변수들을 좀 통제 가능하게 만들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CEO의 목표잖아요. 그 네. 주가를 안정시키고. 그게 CEO의 제일 이제 요건인데 머스크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리스크를 증폭시키고 물러설 수 없게 완전 배수에 친 다음에 정말로 거기에 뛰어드는 이 리스크 테이킹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 다른 창업자들이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피터 틸이라는 분이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팔란티어 기업 그 제로 투 원의 맞아요, 저자이기도 맞아요. 하고. 피터 틸이 지금 원래 이 컴패시티라는 회사의 창업자였는데 이분과 지금 링크드인 창업자인 리드 호프만도 같이 이 페이팔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두 분들이 이제 그 페이팔에서의 경험을 담은 책을 쓰려고 했는데 네. 그 책에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챕터의 내용을 리스크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남자 이렇게 지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혹은 뭐 천재들 사이에서도 리스크는 관리해야 할 것. 그렇죠. 이게 최대로 커지지 않도록 좀 회피해야 할 것인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망해버릴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하는 네, 그렇게 맞아요. 일을 구조적으로 가져가는 남자인 거죠. 맞아요. 다음 키워드에서도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리스크 중독 화성인. 사실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X 창업이 조금 더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뭐 뉴럴링크라든지 네네. 아니면 전기차를 본격화하기 전에도 그렇죠. 화성에 대한 꿈을 먼저 갖고 있었던 것 그럼요. 같더라고요. 네, 화성에 대한 꿈은 예. 완전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어. 화성을 그 소설책을 읽으면서 예. 이제 화성에 대한 꿈을 계속 꿨었고, 근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페이팔을 매각이 결국 됐잖아요. 쫓겨나고 나서도 그래도 페이팔을 큰 돈을 벌었죠.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02년도 페이팔이 기업 공개를 단행을 했고 그 7월에 이베이에 결국에는 15억 달러에 이제 팔렸거든요. 네. 머스크의 투자 회수액이 얼마였을까요?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15억 달러 중에서 2억 5천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3,387억. 그때 거의- 나이가 30살. 야, 그러니까 27에 백만장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돈으로 한 300억 네. 원 정도를 만졌고 30살에는 네. 한 3,380억. 3년 만에 11배. 예, 예, 투자를 그때부터 좀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30살에 3,300억 벌면 보통 사람들은 뭐 하고 싶을까요? 뭐 건물 좀 몇 개 사고. 네, 좀 이렇게 여유롭게 지내고 싶을 것 같은데 이제 머스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주에 이제 내가 가야겠다. 이제 이 돈을 이제 네. 또 한 곳에 쏟아 붓는 그렇죠. 거죠. 이 돈을 본인이 정말 꿈꿔왔던 그 분야에 내가 한번 올인을 해봐야겠다. 올인하는 특징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유명해졌으니까 네. 유명해지는 거에 가장 큰 좋은 점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아, 그래서 우주, 로켓을 만드는 로켓 제조 기술이 있는 그런 모든 이제
화성학회니 뭐니 이런 데 다 찾아다니면서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이런 거를 엄청 탐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2년도에 세운 회사가 바로 스페이스X예요. 스페이스X. 네, 이게 보면은 책 중간중간에 머스크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그 소설책 한 권이 나오는데 이 소설책 이름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제목도 길어요. 저도 이제 구해서 한번 읽어보고 싶을 정도로 이 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만 해도 근데 미국에서의 그 우주 산업은 좀 국가 주도,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고 러시아도 그렇고 국가 주도로 우주 산업이 많이 그렇죠. 이루어졌던 때였잖아요. 네. 1969년도에 달에 사람을 보낸 이후에 이제 머스크는 당연히 나사가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계획을 하고 있을 거다. 아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나사 계획에 화성 탐사 이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스크는 이걸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국가가 하지 않으니 나에게 기회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주 산업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당연히 주변인들의 반응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돈 날리지 말고 좀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했겠죠, 주변에서는. 근데 일론은 물리학을 또 전공했잖아요.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필요한 거는 연료랑 금속밖에 없다. 이거는 내 분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주에 정말 온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근데 또 그거를 지식적으로도 네. 기술적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의 돈도 있고 사실 그렇죠. 수천억이 있으니 도전해보는 거지 그렇죠. 뭐 수십억 수백억으로는 맞아요. 사실 꿈꾸기가 사실 쉽지 않은 일론 산업이었죠. 머스크도 그렇고 그 블루 오리진스의 제프 베조스도 그렇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우주 뭐 산업, 우주 뭐 민간 여행 이런 거를 좀 억만장자들의 놀이터 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의 시각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자기의 돈을 써서 어쨌든 나라와 국가와 어떤 인류를 위한 좀 새로운 개척을 하는 거잖아요. 우주 산업을. 저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의 재력이 되니까 네, 또 그 그렇죠. 정도 큰 네. 사업에 도전하는 걸 테고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왜 화성일까? 화성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우리말로도 하는 그런 우스갯 네.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 갈 거니까. 화성 갈 거니까. 맞아요, 왜 맞아요. 화성일까요? 왜 이렇게 화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도 완전히 이제 물리 쪽은 완전 젬병이라 네. 잘 이해를 못해서 뭐 공부를 좀 했는데 일단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화성에 100만 명 정도를 보낼 수 있는 네. 인류를 보내서 이제 다행 성종으로 인류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성은 그 첫 번째 정착지로 이제 꼽은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느끼는 곳인데 왜냐면 일단 다른 행성보다 작아서 네. 이제 사람이 살기엔 좀 어렵고 대기도 없으니까 좀 다른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서 화성을 보니까 자원도 풍부한 데다가 하루가 지구보다 더 길어요. 24.5시간이래요. 그래서 인류가 자립해서 지속 가능한 문명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일단 제일 처음이 화성이다. 라고 수금지화잖아요. 제일 가깝잖아요. 지구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화성을 첫 번째 목표지로 이제 택했고 화성 탐사를 이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진심으로 막 화성 갈 거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네. 저도 다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죽기 전에 화성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세뇌됐구나.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탐사의 이유로 3가지를 들었는데요. 뭐냐면 네. 첫 번째가 기술의 발전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주에 1960년대 그 달로 사람을 보냈는데 그 이후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의 발전이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아하.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거를 바꾸고 이루려고 해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믿었던 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래서 화성에 가야 된다. 이거를 못해 실패해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술이 발전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구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뭐 운석이 날아가고 뭐 지구가 뭐 멸망이 되고 그랬을 때 어쨌든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라도 보내갖고 인류의 문명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일종의 미국에 대한 애국심인 것 같아요. 이런 미국은 개척가의 나라고 모험가의 나라니까 이런 산업을 리드하는 거는 미국이 돼야 해. 라는 그 마인드가 3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작슨 작가도 약간 세뇌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요거를 좀 폄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현실적인 우주 비즈니스를 구체화하기 위한 맞아요. 화성은 하나의 수단? 뭐라 해야 될까 좀 선언적인 네. 의미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좀 오래 살고 계시는 맞아요. 분들 우리 후대에서 검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람마다 다 성공을 한 거는 아니라고요.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한 것만 기억을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사실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제목의 키워드를 리스크 중독 화성인이라고 뽑았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이룬 업적이 일론 머스크가 일궈낸 성과 중에서 저는 가장 머스크다운 성공 방식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스페이스X가. 왜냐하면 그의 특징을 어쨌든 물리 제조에 대한 완전히 from the scratch, 그러니까 완전 첫 단계부터 네. 이제 마지막 돈을 버는 그 단계까지, 물론 돈을 못 벌고 잘 못 벌지만 그 단계까지 머스크스럽게 정말 그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결국 이뤄낸 게 바로 스페이스 X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책에서도 스페이스 X에 대한 내용이 제일 분량이 많아요. 그러네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스페이스 X가 이제 이룬 성과들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네. 2002년부터 이제 막 20년이 지난 기업이잖아요. 21년. 근데 이제 처음 쏘아 올렸던 펠컨 1호는 지상에서 발사돼서 궤도에 진입한 이제 최초의 민간 제작 로켓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 펠컨이 3번을 실패했어요. 아, 4번째 성공을 했는데 폭발도 많이 했어요. 폭발도 네. 많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3번 실패했을 때 머스크가 정말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금은 바닥이 나고 망할 수도 있었고, 있다. 테슬라는 계속 적자를 내고 있었고, 본인의 개인적인 일도 되게 안 좋은 일들이 되게 많았던 시기여서 이 펠콘 4호를 쏘아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따라서 정말 파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였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해내죠. 4번째 쏘아 올려서 이 펠컨 1호의 업적을 달성을 하고요. 그래서 머스크와 이제 500명에 불과한 그 소규모 그 팀들, 직원들은 본인들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아웃소싱은 하나도 거의 없었고 모든 제작 과정을 자체로 수행을 했고, 대부분의 돈은 머스크의 개인 돈으로 충당을 해서 이거를 이뤄낸 거잖아요. 보잉에서 이 비슷한 일을 하는 사업부 조직이 5만 명이래요. 근데 500명으로 이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로켓의 비용을 정말로 많이 줄였어요. 50분의 1. 이 로켓 사업이라는 게 우주 사업, 그러니까 국가 주도였기 때문에 모든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쌌대요. 근데 그 비싼 거에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했던 거를, 정부 예산이니까. 네, 머스크는 이건 뭐야? 깎아. 이건 뭐야? 줄여. 뭐 손잡이가 있어. 없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비용 효율적으로 로켓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이제 민간 우주 비행사의 국제 우주 정거장에 도킹한 회사도 스페이스 X고요. 최초로 궤도 발사체를 재활용했던 그런 그렇죠. 아이디어를 그게 유명하죠. 냈던 것도 스페이스 X고, 정말 줄줄이 그 최초의 수식어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런 성공 뒤에는 정말 무수한 실패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팀의 소속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 그리고 막 대표는 계속 몰아쳐. 우리는 한 2주 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해내요. 근데 또 그걸 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화 같은. 네, 최고의 팀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하드코어 테슬라 수장. 일단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대부분 강렬합니다. 그렇죠. 강렬합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책에서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스페이스 X고, 책의 사실은 이 뒤편에도 스타쉽 아닌가요? 이게 스타쉽이죠. 네. 예, 스타쉽 이렇게 뒤에도 있는데, 테슬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사실 테슬라는 본인이 창업한 건 아니에요. 네네. 테슬라는 5명의 공동 창업자가 있었죠. 네. 근데 머스크가 쩐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스페이스 X로 본인이 어쨌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 그러니까 머스크가 평생에 본인이 관심을 뒀던 3가지가, 첫 번째 인터넷, 2번째 화성, 3번째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였거든요. 네.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바로 전기차였어요. 그래서 당시 뭐 전기차를 시제품을 만들었던 사람들, 뭐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머스크가 다 만나게 해줘서 본인이 가장 큰 돈을 대고 의장직에 오르는 회사가 테슬라예요. 테슬라는 기존에 있던 회사예요. 있던 회사에 머스크가 이제 쩐주가 된 거죠. 근데 사실 테슬라 자체도 앞에서 스페이스 X가 굉장히 강압적으로 몰아붙이고 또 그러면서 성공을 하고, 네.
극단으로 가다가 또 성공을 하고 네. 이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맞아요. 불도저와 같은 그런 경영 방식은? 그렇죠. 테슬라에서 사실 우리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그 업적이 수직 통합 방식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자동차는 전부 다 부품들을 아웃소싱하고 네. 디자인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머스크는 아웃소싱을 하면 자기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 안에서 해야 돼라고 해가지고 기가 팩토리를 그렇게 해서 만들고, 근데 테슬라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 5명의 공동 창업자들끼리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소송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머스크가 결국에 2018년도에 테슬라 CEO에 오르게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옆에 사람들을 계속 채근하고 우리 이거 해야 돼. 배터리 뭐 크게 더 줄여. 뭐 더 멀리 나가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채근하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 리더의 어떤 특성에 난 질려 못하겠어 라고 정말 몇 년을 못 견디고 나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리더가 하드코어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 여기 되게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테슬라에서 이제 밑에서 일했던 분, 이제 임원 출신이 한 얘기인데, 예. 이분을 성공으로 이끈 이 올인하는 그 방식과 그 추진력이 직원들이 막 무차별적으로 몰아붙이고 막 이렇게 못됐게 했지만, 이 두 가지는 결국 패키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이렇게 못됐게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읽어보시면은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착한 CEO, 여유 있게 해주는 CEO 밑에서 이렇게 빠른 성공이 나타났을 맞아요. 가능성은 희박하겠죠. 그리고 머스크가 임원 회의할 때도 항상 하는 얘기가, 네. 너희들은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원 어. 동료에는 지양해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 공감 능력 없는 네, 사람이니까. 공감 능력 없는 사람. 그리고 직원들이랑 친해지면은 봐주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직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대신에 성과를 내라. 그렇죠. 성공을 하라. 네, 확실하게. 오늘의 심쿵 한방 이제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심쿵 한방. 일론 머스크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때때로 위대한 혁신가들은 배변 훈련을 거부하고 리스크를 자청하는 어른아이일 수 있다. 저는 사실 한 단어로 어른아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일론 머스크를.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머스크란 인물이 좀 파괴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때로는 이를 그르치거나 좀 불필요한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를 대표하는 대담성과 자만심은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성공은 이로부터 인한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셰익스피어가 한 이제 말이 나오는데, 네. 가장 훌륭한 사람조차도 결점으로 주조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실패가 없었고 이런 결점이 없었다면 이런 좀 대단한 성과도 이뤄내지 못했을 거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실패를 겪었잖아요. 이거를 실패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 그 실패를 오히려 더 가치 있게 인정해주는 사실 사회 분위기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읽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같이 이제 자녀를 키우는 이제 부모로서 이렇게 독특한 특징을 가진 애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천재라고 하지만 사실은 천재가 아니고 그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 토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그랬고, 뭐 그 당시 뭐 사회도 그랬고, 계속 실패를 하고 뭘 해도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좀 사회적인 토양이 형성이 되는 게 또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점점 더 좀 이런 정말 대단한, 지금 굉장히 훌륭한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좀 스토리를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어떻게 보면 듣다 보니까 그래서 80억 분의 1 사나이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송일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